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거친 손길이 어깨를 파고드는 순간 윤덕은 손목을 비틀어 아전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놓으시오. 쇠고기라면 열흘 안에 채워 넣겠다 하지 않았소. 열흘? 사또 나으리께서 오늘 밤까지라 하셨다. 아전은 침을 튀기며 술상을 걷어찼습니다.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소리에 손님 몇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지요. 윤덕은 깨진 조각을 주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문득 마음이 무거워지며 윤덕은 잠시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 주막은 원래 아버지 칠봉의 것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도 이렇게 아전들이 들이닥쳤지요. 쇠곡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칠봉을 마당에 꿀리고 곤장을 쳤습니다. 등짝이 터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칠봉은 그 상처로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죽기 전날 밤 그는 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몸에서 떼지 말거라. 언젠가 쓸 날이 온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놀이개였습니다. 낡은 매듭 속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들어있는 듯 했지만 윤덕은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했으니까요. 사또께 전하시오. 열흘 안에 반드시 채우겠소. 윤덕이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전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아비 꼴 나기 싫으면 알아서 해라. 아전들이 우르르 몰려 나가자 주막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지요. 윤덕은 깨진 뚝배기 조각을 치우며 손끝이 떨리는 걸 애써 감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내 낯선 사내 둘이 들어섰습니다. 앞선 이는 낡은 먹색 도포를 걸쳤는데 일부러 흙을 묻힌 듯 옷자락 여기저기가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은 유난히 희고 깨끗했습니다. 뒤따르는 사내는 보찜을 메고 있었고 오른쪽 눈썹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주모, 국밥 2그릇 되겠소? 앞선 사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윤덕은 얼른 눈물기를 훔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앉으시지요. 주막 안 손님들의 눈길을 살짝 받으며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찜 맨 사내가 낮은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날이 발이 부르텄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다녀야 합니까? 쉿! 앞선 사내가 짧게 제지했습니다. 윤덕이 국밥을 나르며 그 소리를 얼핏 들었지요. 날이라니.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치고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캐물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열흘 안에 쇠곡 30냥을 마련하는 일이 급했습니다. 국밥을 내려놓는데 사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짙은 눈매였습니다. 그 눈이 윤덕의 손끝, 아직 떨리고 있는 손끝을 슬쩍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 그릇을 내려놓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사내는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 소라는 무슨 일이오? 사내가 물었습니다. 윤덕은 애써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고을 사또 나으리의 쇠곡 독촉입니다. 흔한 일이지요. 흔한 일치고는 뚝배기가 성한 게 없어 보이는데. 윤덕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렇게까지 캐물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보찜 맨 사내 만복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날이 국밥이나 드시지요. 식습니다. 사내는 더 묻지 않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밥을 뜨는 손길이 어딘지 신중했습니다. 마치 이 고을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아두려는 사람처럼요.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윤덕은 마당 평상에 앉아 놀이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안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 아직 안 주무시오? 만복이 뒷간을 다녀오다 마당에 앉은 윤덕을 보고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날 낮 저잣거리에서는 곡소리 같은 원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장간 김서방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쇠곡이다 뭐다 매년 걷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젠 연장까지 내놓으라니. 이러다 온 마을이 거덜나겠소. 쉿 목소리 낮추게.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옆에서 누군가 급히 그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흩어졌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사또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덕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꿀려 앉혀지고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등짝이 터져나가던 소리. 그 소리를 윤덕은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달라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큰 화가 미칠까 두려워 입을 틀어막았던 그날의 자신이 아직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 후에는 3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한켠에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덕은 고개를 저어 상념을 떨치고 다시 주막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 놀이개 소중한 물건인가 보오. 윤덕은 흠칫 놀라 손을 감췄습니다. 어머니 유품입니다. 아, 미안하오. 캐물을 생각은 아니었소. 만복은 머쓱하게 뒤통수를 긁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지요. 주모, 이고을 사또. 평판이 어떻소? 윤덕은 그 질문에 눈을 들어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을 만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걸 물으시오? 그냥 여기저기서 뒤숭숭한 소문을 들어서 말이오. 만복은 얼른 말을 돌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덕은 홀로 마당에 남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 아래 놀이개가 은은히 빛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윤덕은 낯선 두 사람에게서 뭔가 다른 냄새를 맡았습니다. 보통 나그네와는 다른 무언가를 조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당이 등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깊은 밤, 방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불빛 사이로 앞선 산의 우지는 보찜 속 마패를 손끝으로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낮에 보고 온 세곡 창고의 장부 흔적이 아른거렸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복은 짐 속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고을의 지형과 관하, 세곡 창고의 위치가 세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찌 움직이실 겁니까? 먼저 창고 근처를 살펴야지. 곶간지기부터 만나볼까 한다. 곶간지기라 하시면 아까 저잣거리에서 들었던 그 소문이 당사자 말씀입니까? 그래.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다면 필시 뭔가를 숨기고 있을 것이다. 우지는 지도 위 세곡 창고 자리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이 고을에 온 지 이틀 만에 이 정도 실마리를 잡았으니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날이답지 않게 신중하십니다. 평소라면 벌써 들이닥치셨을 텐데요. 이번 일은 다르다. 우진의 시선이 다시 창밖, 마당에 홀로 앉은 윤덕 쪽으로 향했습니다. 만복은 그 눈빛을 보고 씩 웃었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만복아. 예, 나리. 저 주모 눈여겨봐 두어라. 의심스러운 구석이라도 있습니까? 우진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답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저 여인의 아비가 아마 이 사건의 실마리일 것 같다. 만복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윤덕이 놀이개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내일 채워야 할 세곡 30냥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진 채로 말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얽힌 운명이 작은 주막의 어느 밤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에서는 사또 덕원이 미간을 찌푸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얼굴이었습니다. 나으리 세곡 독촉은 시킨 대로 넣었습니다. 아전이 굽신거리며 아뢰었습니다. 덕원은 대답 없이 손가락으로 서안을 두드렸습니다. 그 주막에 낯선 자들이 들었다고? 예, 나그네 둘이랍니다. 대수롭지 않은 자들이라 사료됩니다. 대수롭지 않다니. 그런 판단은 내가 한다. 덕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전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세곡 창고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사실 덕원은 요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자신을 건져 올린 사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사내가 바로 칠봉이었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세곡 문제로 발목을 잡힐까 두려워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요즘 들어 자꾸만 목덜미를 조여왔습니다. 혹시 그 딸년이 뭔가 쥐고 있는 건 아니겠지. 덕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전은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였습니다.
나으리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다. 가서 쇠곡 창고 장부나 다시 정리해 두어라. 한치의 틈도 없이. 예, 나으리. 아전이 물러가자 덕원은 다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죄는 감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출수록 더 무겁게 짓눌러 왔지요. 그러나 덕원은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주막마당에서는 윤덕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쇠곡 30냥이라 했소? 예. 그건 왜 물으시오? 큰 돈이군. 혼자 힘으로 마련할 수 있겠소? 윤덕은 두레박을 내려놓고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그네가 남의 사정까지 걱정할 것 없으노. 알아서 하리다. 강단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기계 마음에 드오. 윤덕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이런 감정에 마음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레박을 다시 드는 손끝이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우진과 만복은 보찜을 챙겨 마을 어귀로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유람하는 나그네 행색이었지요. 지나는 길에 아이들 몇이 흙바닥에서 딱지치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진 아이를 놀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런 것도 못 이기니 사또 나으리한테 쇠곡이나 뜯기지. 철없는 농담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이고을 아이들마저 사또의 횡포를 일상처럼 여기고 있다는 씁쓸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 광경을 지나치며 낮게 혀를 찼습니다. 아이들 노름에까지 사또 이름이 오르내리는군요. 그만큼 이고을 전체가 그 그늘 아래 짓눌려 있다는 뜻이겠지. 우진의 목소리에 무거움이 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나리, 정말 쇠곡 창고부터 보시렵니까? 그래. 장부가 맞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들키면 어쩌시려고요. 들키지 않게 하는 게 내 일 아니냐. 만복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담장을 따라 슬쩍 돌아 들어갔습니다. 곶간지기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안을 살폈지요. 쌓인 곡식 가만히 수와 벽에 붙은 장부 쪽지의 숫자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여기 이 숫자 보이느냐? 손끝으로 장부 쪽지를 짚으며 우진이 낮은 소리로 만복을 불렀습니다. 300가마라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200쯤 됩니까? 그래. 100가마 어치가 어디론가 새고 있다는 뜻이지. 만복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0가마면 어마어마한 액수 아닙니까? 그러니 백성들 쇠곡을 그리 독하게 긁어 모으는 게지. 구멍난 곳을 메우려고. 만복은 창고 구조를 눈에 익히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부정이라면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닐 겁니다. 곶간지기 말고도 손을 잡은 자가 더 있을까요? 필시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곶간지기 하나만으로는 몇 년씩 감춰지지 않는다. 아전들 중에도 눈 감아준 자가 있겠지. 그럼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섣불리 캐물었다가는 오히려 저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증거를 없앨 것이다. 하나씩 확실한 것부터 쌓아야 한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진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저작거리 담벼락을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실렸습니다. 그때 곶간지기의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몸을 낮추고 담장을 넘어 빠져나왔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 한편 주막에서는 사또 덕원이 몸소 걸음을 했습니다. 가마꾼들을 대동하고 온 그를 보고 윤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어인걸음이십니까? 기니 할 말이 있어 왔느니라.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덕원은 평상에 털썩 앉으며 부채를 폈습니다. 그 눈길이 윤덕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쇠곡 30냥 갚을 방도는 있느냐? 열흘 안에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열흘이라. 그런데 말이다. 덕원이 부채를 접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 첩실 자리 하나가 비었느니라. 네가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쇠곡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해주마. 윤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 몇이 숨을 죽였지요.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당치 않다니. 내 아비 목숨값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처지에. 그 말에 윤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함부로 꺼내다니요. 아버지는 사또 나으리의 매질로 돌아가셨습니다.
목숨값이라니 그런 말씀이 어찌 나오십니까? 말이 짧구나. 감히 사또 앞에서. 덕원의 눈매가 사나워졌습니다. 마침 저잣거리에서 돌아오던 그 순간 마당으로 우진과 만복이 들어섰습니다. 우진이 상황을 살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요? 넌 뭐냐? 여기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덕원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우진은 태연히 폭권을 취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다만 국밥값을 내려는데 주모가 겁에 질려 있으니 무슨 일인가 여쭙는 것뿐입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덕원은 그 눈빛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낯선 자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알 것 없다. 주모, 사흘 안에 답을 다오. 사흘이다. 덕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멀어지자 윤덕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시오? 우진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윤덕은 손사래를 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늘 있는 일이니? 늘 있는 일이 첩실로 드리겠다는 협박이오? 윤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곡 정말 열흘 안에 마련할 방도가 있어? 없습니다. 윤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낯선 사람 앞에서 속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방도가 없다면 이 놀이개라도 팔아야 하는 걸까요? 윤덕은 저도 모르게 품속의 놀이개를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흠칫 놀라 얼른 손을 뗐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넋두리입니다. 우진의 눈이 그 놀이개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무언가 짚히는 게 있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 놀이개. 아버님 유품이라 했소? 어머니 유품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기셨지요. 열어본 적은 없소? 윤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열어보게 될 것이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든 주모를 지켜줄 것이오. 이상한 확신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윤덕은 영문을 몰랐지만 그 말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밤이 되어 손님이 모두 빠지자 만복이 우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이 아무래도 저 놀이개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 칠봉이 죽기 직전 남긴 물건이라면 필시 뭔가를 감췄을 것이다. 장부와 관련이 있을까요? 확신할 순 없다. 다만 우진은 창밖 마당 한켠에서 등불을 정리하는 윤덕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인을 이 사건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 이미 아비를 잃었는데 더는 다치게 하고 싶지 않구나. 만복은 그런 우진의 옆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피식 웃었습니다. 나리답지 않게 마음을 많이 쓰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자거라. 낮에 만복은 저잣거리에서 볼멘 소리를 늘어놓는 포목전 주인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 한 잔 걸친 채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지요. 아이고 말도 마시오. 작년 가을에 사또가 갑자기 포목값을 후려쳐서 관복감을 강제로 헐값에 걷어갔소. 항이라도 할라치면 세곡 미납이라며 겁을 주니 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가 봅니다. 만복이 슬쩍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두 번이겠소? 대장간 김서방도 방앗간 이노인도 다들 한 번씩은 당했지. 다만 다들 입을 다물 뿐이오. 사또 눈 밖에 나면 사는 게 아니니까. 혹 그 일들 적어두신 게 있으십니까?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포목전 주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적어봤자 무슨 소용이오. 누가 들어준다고. 들어줄 사람이 생기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만복의 물음에 포목전 주인은 술기운 도는 눈으로 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면 나야 100번이고 증언하겠소. 억울한 게 나 하나가 아니니. 만복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 작은 증언들이 하나둘 모이면 언젠가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한이 눈앞에 걸려 있었고 세곡 창고의 어긋난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겁에 질리면서도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던 윤덕의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이튿날 만복은 우진의 눈을 피해 마을 어기나루터로 향했습니다. 뱃사공 노인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며 슬쩍 말을 붙였지요.
어르신, 이 고을 사또 나으리는 원래부터 이곳 분이셨습니까? 아니지, 아니야. 원래 사또는 다른 고을 출신이었네. 주름진 손으로 술사발을 감싸 쥐며 노인은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20년 전인가 저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젊은이가 있었네. 그때 여기 뱃사공이던 칠봉이가 뛰어들어 건져냈지. 만복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칠봉이라면 주막 주모의 아버지 말씀입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은혜로 젊은이는 목숨을 건졌고 훗날 과거에 급제해 이고을 사또로 부임해 왔다더군. 그런데 은인의 딸을 저리 매몰차게 대한단 말입니까? 노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일이 그런 게지. 은혜를 입은 자가 오히려 그 은인을 무서워하는 법 아니겠나? 자기 허물을 아는 사람이니까. 허물이라 하시면? 낸들 아는가? 다만 칠봉이가 죽기 전 사또 관할을 다녀온 뒤로 부쩍 말수가 줄었다는 소문은 들었네. 뭔가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만복은 노인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더 따라주며 이야기를 더 캐물었지만 노인은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복은 자리를 뜨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인을 두려워한다. 대체 칠봉 어른이 무엇을 보았기에? 주막으로 돌아온 만복은 우진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군. 덕원과 칠봉 사이에 얽힌 사연이 있었어. 칠봉 어른이 뭔가를 목격했고 그것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마 우진의 시선이 자연스레 마당 쪽 윤덕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놀이개 속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만복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곶간지기 말고 다른 증인을 더 찾을 순 없을까요? 찾아야지. 다만 다들 사또를 두려워하니 쉽지 않을 것이다. 저잣거리 상인들도 뱃사공도 뭔가 알고 있을 법한데. 제가 오늘 만난 포목전 주인은 증언할 의사가 있어 보였습니다. 잘했다. 그런 이들을 하나씩 모아두어라. 훗날 한꺼번에 나서줄 사람이 필요할 테니.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새겨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당장 캐물을 순 없다. 저 여인은 아직 우리를 믿지 않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음을 얻어야 한다. 마음을 얻는다. 사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만복이 짓궂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진은 대답 대신 헛기침을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의 귓불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는 것을 만복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날 사흘 중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친 발걸음으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윤덕은 밤새 이웃집을 돌며 돈을 빌리려 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눈밖에 나기 두려워서였지요. 미안하네, 윤덕이. 우리도 형편이 안 되어서. 이웃 안악이 문틈으로 고개만 내밀고 말했습니다. 윤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마지막 집 앞에서도 문이 닫히자 윤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구나.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빛조차 흐릿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요. 같은 시각 우진은 관아 근처 저잣거리를 돌며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포목전 주인이 손님과 나누는 대화가 우연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글쎄, 세곡 창고 곶간지기가 요즘 통 잠을 못 잔다지 뭔가. 왜? 장부 맞추라는 사또 나으리 성화가 대단하다더군. 뭔가 구린 게 있는 게지. 우진은 걸음을 멈추고 슬쩍 다가갔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곶간지기가 누구입니까? 포목전 주인은 낯선 얼굴을 위아래로 흡더니 심드렁하게 답했습니다. 동편 골목 끝 대문에 집신 걸어둔 집일세. 한 대 댁은 위시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진은 목례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동편 골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골목마다 낮게 깔린 저녁 연기를 헤치며 곶간지기의 집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겁먹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목이 말라 물 한 그릇 청하러 왔습니다. 삐그덕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 열리고 초췌한 얼굴의 사내가 내다봤습니다. 우진은 그 얼굴에서 깊은 불안을 읽었습니다. 세곡 창고 일이 힘드신가 봅니다. 곶간지기는 흠칫 놀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우진이 얼른 나무 발판 사이로 손을 짚었습니다.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곶간지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뉘신데 그런 말씀을. 그 숫자가 맞지 않는 이유, 사또 나으리가 시킨 일 아닙니까? 곶간지기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지요. 나으리께서 3년 전부터 매년 100가마씩 장부를 조작하라 시키셨습니다. 안 그러면 저도 쫓겨날 판이라. 3년 전이라면. 우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칠봉이 죽은 해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혹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막 주인이 그 조작 장부를 우연히 본 모양입니다. 창고에 곡식을 대러 왔다가요.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곡 미납으로 몰려 매를 맞았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곶간지기는 초조하게 문 밖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실은 그날 밤 저도 창고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사또가 직접 나와 칠봉 어른께 회유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라 하던가. 조용히 눈 감아주면 후하게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나 칠봉 어른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내 딸에게 부끄러운 아비는 되지 않겠다고요. 우진은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곶간지기는 두려움 반, 죄책감 반이 뒤섞인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 세곡 미납이라는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제가 나섰다면 어쩌면 그대 탓이 아니오. 힘없는 백성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소.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칠봉은 조작된 장부를 목격했고 덕원은 그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관아에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곶간지기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는 함구하겠습니다. 다만 언젠가 도와주셔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진은 물 한 그릇을 얻어 마시고 자리를 떴습니다. 발걸음에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운 만큼 생각도 많아지는 돌아오는 길, 우진은 마을 서당을 지나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훈장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을 붙였습니다. 어르신,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 칠봉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훈장은 빗자루를 세우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칠봉이라면 그 주막 주인 말이오? 알다마다 내 제자였소. 제자셨습니까? 어릴 적 잠깐이었지만 총명한 아이였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오래 배우진 못했지만 그때 익힌 글로 평생 장부며 샘을 놓치지 않았지. 훈장은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하듯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딸도 아비를 닮아 총명하다 들었소. 몰래 아비 옆에서 어깨 너머로 글을 익혔다고 하더군. 요즘 세상에 계집아이가 샘에 밟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우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이 훗날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비의 죽음을 어찌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훈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례식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더군. 다만 그 후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소. 슬픔을 안으로 사귀는 아이인 게지. 그런 아이일수록 한번 마음먹으면 무섭게 강해지는 법이요. 우진은 훈장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윤덕에 대해 하나씩 알아갈수록 그녀를 향한 마음도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우진은 저자 한켠에서 약초를 팔던 노파와도 마주쳤습니다. 노파는 우진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대뜸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먼. 무슨 큰일을 앞두고 있나 보오. 그리 보이십니까? 내 오래 살며 사람 얼굴 하나는 잘 본다오. 그런데 그 눈빛 낯이 있구먼. 3년 전 이맘때 매를 맞고 실려가던 칠봉이의 눈빛과 꼭 닮았소. 우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노파를 돌아봤습니다. 그날을 직접 보셨습니까? 보다마다 온 저자 사람들이 다 봤지. 그런데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소. 나서면 다음은 제 차례가 될까 두려워서. 노파는 한숨을 내쉬며 약초 봉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칠봉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소. 내 딸에게는 손대지 말아달라고 그 말만 되풀이하며 매를 맞았지. 자식 생각에 마지막까지 정신을 놓지 않았던 예요.
우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윤덕이 아직 모르고 있을 그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를 언젠가는 전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랄 것까지야. 그저 이제라도 그 아이가 편히 살 수 있게 해주시오. 노파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우진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해질 무렵 주막으로 돌아온 우진은 지친 얼굴로 앉아있는 윤덕을 발견했습니다. 방도를 구하셨소? 윤덕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두려운 게지요. 내가 빌려드리겠소. 윤덕은 놀란 눈으로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어찌 그런 큰 돈을. 나그네에게 그런 여유가 있을 리 없습니다. 여유는 없지만 마련할 방법은 있소. 받을 수 없습니다. 윤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낯선 이에게 빚을 지는 건 더 큰 화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화를 부르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은 것뿐이요. 어째서 저를 도우려 하십니까? 윤덕이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말을 고르다 낮게 답했습니다. 그저 부당한 일을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성미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윤덕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감춰진 무언가도 느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나 사양하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빚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윤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윤덕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씨를 뒤적였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마음은 더 시렸습니다. 품속의 놀이개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열어볼까? 윤덕은 매듭을 살짝 풀어보려다 이내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온다. 그 언젠가가 오늘일까요? 아니면 아직일까요? 윤덕은 스스로에게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매듭을 여몄습니다. 그때 만복이 부엌 앞을 지나다 우진을 찾아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곶간지기 이야기 들으셨으면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증언해줄 사람이 없으니 당장 움직일 순 없다.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한다. 헌데 사또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지. 오늘 밤부터 번갈아가며 밖을 살피자. 예, 나리. 그런데 만복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주모에게는 언제 진실을 말씀하실 겁니까? 계속 속이는 것도 편치 않아 보이십니다. 우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맑은 밤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말할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는 저 사람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만복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주막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관아에서는 덕원이 부하 하나를 불러 은밀히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 둘 아무래도 수상하다. 뒤를 캐보아라. 나으리 그저 지나가는 여행객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여행객이 세곡 창고 곶간지기 집을 찾아갈 리가 있느냐. 부하는 흠칫 놀랐습니다. 벌써 아셨습니까? 내 눈과 귀가 이 고을 곳곳에 있느니라. 당장 그자들의 신원을 알아보아라. 어느 고을 출신인지 무슨 볼일로 왔는지 낱낱이. 예, 나으리. 부하가 물러가자 덕원은 홀로 남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죄를 감추려 쌓아온 세월이 이제 조금씩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밤이 깊도록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덕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손끝이 자꾸 놀이개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열어봐야 할까? 그러나 손끝이 매듭에 닿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라 멈칫했습니다. 윤덕은 결국 놀이개를 다시 품속 깊이 밀어넣었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밤새 이웃 고을로 보낸 파발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부하가 서차를 내밀며 아뢰었습니다. 나으리 알아보니 그자들의 신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근 관아 어디에도 등록된 바 없는 자들입니다. 덕원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신원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떠돌이 행상이나 유랑 선비라면 흔한 일이긴 합니다만 흔한 일이 아니다. 덕원은 서차를 구겨 쥐었습니다. 신원 없는 자가 세곡 창고 곶간지기를 찾아가고 저작거리를 캐고 다닌다. 이건 필시 암행어사의 수작이다.
부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암행어사라니요? 그럴 리가. 확인해야 한다. 그자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다만 조용히 티나지 않게. 예, 나으리. 부하가 물러가자 덕원은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만약 정말 암행어사라면 세곡 창고의 조작장부도 칠봉의 죽음도 모든 것이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윤덕을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노리개든 뭐든 만에 하나 있을 증거를 틀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는 정오가 되기 전 덕원은 병졸 여럿을 이끌고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가마도 부채도 없이 서슬퍼런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이 사흘째다. 답을 내놓아라. 윤덕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방도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방도 따위 필요 없다. 오늘부터 내 몸으로 갚으면 될 일. 마당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은 가운데 덕원이 손짓하자 병졸들이 윤덕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이 여인을 관하로 데려가라. 손대지 마시오. 윤덕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병졸 하나가 이미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이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멈추시오. 우진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병졸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넌 또 뭐냐?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덕원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우진은 윤덕과 병졸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죄 없는 백성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법을 논하는 나그네라. 내 놈 정체가 뭐냐? 덕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만복이 재빨리 끼어들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나리 참으십시오. 괜히 나섰다가 큰일 납니다. 놓아라, 만복아. 우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덕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세곡 30냥 내가 대신 갚겠소. 그러니 이 여인은 건드리지 마시오. 덕원은 잠시 말이 없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이라. 어디서 그런 큰 돈이 나온단 말이냐. 이자 수상하기 짝이 없구나. 돈은 반나절 안에 마련해 오겠소. 흥 좋다. 반나절 주마. 대신 못 가져오면 그때는 이 여인뿐 아니라 내 놈도 무사치 못할 줄 알아라. 덕원이 병졸을 이끌고 주막을 나서는 길, 이웃 방앗간 앞을 지나던 그의 눈에 방앗간 이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덕원은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개 있는 게 방앗간 늙은이 아니냐. 내 놈도 세곡이 밀렸다지. 이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으리.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은 무슨. 오늘부로 내 방앗간 절구 2짝을 관하로 가져가겠다. 그걸로 대신 세마마. 그 절구는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 그것마저 가져가시면 저희는 방아를 못 짓습니다. 내 알바 아니다. 덕원은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이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볼 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광경이 이 고을에서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덕원의 탐욕은 주막 하나에 그치지 않고 고을 곳곳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만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부정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덕원이 완전히 자리를 뜨고 나서야 마당에 남은 윤덕은 다리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찌 그런 약조를 하셨습니까? 약조는 지킬 것이오. 대체 어디서 그런 큰 돈을 마련하신단 말입니까? 신원조차 밝히지 않는 분이. 윤덕의 목소리에 의심과 불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낮게 답했습니다. 믿어달라는 말밖에 드릴 이게 없소. 다만 오늘 저녁까지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윤덕은 그 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거짓말을 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이웃 안악 하나가 그 광경을 지켜보다 슬며시 윤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나그네 양반. 정말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괜히 자네까지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믿어보는 수밖에요. 윤덕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악은 안타까운 눈으로 윤덕의 손을 꼭 잡아주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진과 만복은 서둘러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후미진 바위 틈에 숨겨둔 보찜 속에서 우진이 마패와 함께 챙겨온 은자를 꺼냈습니다. 날이 이걸 쓰시면 신분이 발각될 위험이 더 커집니다.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저 사람을 지키는 게 먼저다. 이 은자를 다 쓰면 정작 사또를 잡을 결정적인 순간에 쓸 미천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곡 30냥은 그리 큰 돈이 아니다. 걱정 마라. 만복은 못마땅한 듯 입을 삐죽였지만 더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자를 천에 꼼꼼히 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리께서 이리 사람 하나의 마음을 쓰시는 걸 처음 봅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서둘러라. 우진이 짐짓 언성을 높였지만 그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붉은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입니까? 만복이 다시 짓궂게 물었지만 우진은 이번엔 대답하지 않고 은자를 챙겨 넣었습니다. 긴 하루의 끝,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주막마당에서 윤덕은 홀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품속 놀이개를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사람이 못 돌아오면 결국 이걸 열어봐야 할지도 몰라. 윤덕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의 매듭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낡은 천의 감촉이 아버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당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모, 큰일 났소. 만복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관아 병졸들에게 붙잡히셨소. 윤덕의 손에서 놀이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어쩌다가 은자를 구하러 가신 것 아니었소? 은자를 챙겨 나오는데 사또의 병졸들이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었소. 신원을 밝히라며 다짜고짜 오라를 지웠소이다.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에 윤덕은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관아 옥사로 끌려가셨소. 나도 뒤를 밝혔지만 간신히 몸을 숨겨 빠져나왔소. 윤덕은 떨어진 놀이개를 얼른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이 놀이개 속에 든 것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한편 관아 옥사에서는 덕원이 몸소 우진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옥사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말할 수 없으노. 어느 고을 소속이냐? 뭘 하러 이 고을에 왔느냐? 우진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덕원은 그 침묵에 오히려 확신을 얻은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신원도 밝히지 못하는 자가 큰 돈을 마련하겠다 큰 소리를 쳤다. 필시 수상한 자로다. 혹여 암행어사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마패를 내놓아 보아라. 옥사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찜은 만복이 챙겨 몸을 피했으니 다행이었지만 몸수색을 당하면 다른 흔적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나그네에게 마패가 어디 있겠소. 그저 지나가는 길손일 뿐이요. 길손이 세곡 창고를 캐고 다니고 곳간지기 집을 찾아가고 큰돈까지 마련한다. 어디 한번 이자를 조용히 처리해도 문제없을지 두고 보자. 덕원의 눈빛에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죄를 감추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옥졸에게 낮게 명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이자를 조용히 처리할 방도를 마련해라. 옥졸이 흠칫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원이 자리를 뜨자 우진은 어두운 옥사 안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버텨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당에 홀로 남겨졌을 윤덕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그녀가 무사할지, 놀이개 속 진실이 제때 드러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위태로운 밤이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뛰어든 만복의 얼굴을 보자마자 윤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 하셨소? 잡혀가셨다니. 윤덕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만복은 숨을 몰아쉬며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관아 병졸들이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었소. 나리께서 순순히 오라를 받으셨소. 나만 겨우 몸을 피했소이다. 윤덕은 떨어뜨렸던 놀이개를 다시 주워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수 없습니다.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닫고 윤덕은 그 자리에서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매듭이었습니다.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지만 이를 악물고 끝내 풀어냈습니다. 손끝에 마지막 매듭이 풀리는 감촉이 느껴지고 낡은 천 안에서 작게 접힌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윤덕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낯익은 필체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지요. 종이에는 숫자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곡 창고에 들어온 곡식의 양과 장부에 기록된 양이 나란히 적혀 있었는데 그 둘이 매번 어긋나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 나뿐이니 부디 몸을 조심하라. 훗날 누군가 이것을 필요로 할 날이 오리라. 윤덕은 종이를 움켜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이 증거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등불 아래 펼쳐진 종이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3년을 기다려온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만복이 다가와 종이를 살펴봤습니다. 숫자를 훑어보는 그의 눈이 예사롭지 않게 빨랐습니다. 평범한 몸종이라 하기엔 너무도 능숙한 눈길이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세곡 창고 조작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 대체 뭘 그리 잘 아시오? 윤덕이 의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만복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지금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오. 나리를 구하는 게 먼저요. 당신들 정체가 대체 뭡니까? 그저 나그네가 아니지 않소. 그렇소. 우리는 나리의 명을 받들어 이 고을의 부정을 캐러 온 사람들이오. 만복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을 캐러 왔다면 관아의 사람입니까? 그와 비슷하나 다르오. 지금은 그것보다 나리를 구할 방도를 찾아야 하오. 윤덕은 만복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였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들이 자신을 속이려는 자들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모가 도와주셔야 하오. 옥사 근처 지리를 잘 아시오? 관아 뒤편 옥사로 통하는 좁은 담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께 밥을 나르러 다녔던 길이지요. 윤덕의 목소리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해가 완전히 지면 움직입시다. 한편 옥사 안에서 우진은 벽에 기대앉아 상황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옥졸 하나가 밤이 깊어지자 슬쩍 다가와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리. 우진은 눈을 들었습니다. 낮에 곶간직이 집에서 마주쳤던 겁먹은 얼굴을 한 사내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 사촌이 세곡 창고 곶간직이입니다. 낮에 나리를 뵀다고 하더군요. 우진은 순간 긴장했지만 옥졸의 눈빛에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자가 옳은 말을 해주었다면 나는 그저 진실을 캐려는 사람일 뿐이오. 사또 나으리께서 오늘 밤 안으로 손을 쓰라 하셨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옥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진은 그 눈을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그대의 사촌만이 아니라 이 고을의 부정을 겪은 이들이 여럿이라 들었소. 포목전 주인도, 방앗간 노인도, 대장간 김서방도 말이오. 옥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알고 계셨습니까? 이 며칠 조용히 살펴본 것이오. 그대가 증언해 준다면 그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이오. 그렇다면 나를 도와주시오. 이 고을의 부정을 밝히는데 당신의 증언이 필요할지도 모르오. 옥졸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물쇠는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고맙소. 이 은혜 잊지 않겠소. 옥졸이 품속에서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옥졸은 화들짝 놀라 열쇠를 다시 감추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윤덕과 만복이었습니다. 옥졸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모께서 여긴 어인일이요? 나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윤덕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옥졸은 서둘러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철컹, 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우진이 밖으로 나오며 윤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찌 여기까지? 놀이개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걸로 사또의 죄를 밝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덕이 품속에서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등불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감격할 새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횃불이 흔들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사의 인기척이다. 살펴라. 병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만복이 낮게 외쳤습니다. 네 사람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담을 넘고 골목을 가로질러 수미터까지 차오르도록 내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병졸들의 고함과 횃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한 무리의 병졸과 정면으로 마주칠 뻔했습니다. 만복이 재빨리 일행을 좁은 뒷골목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이쪽이요, 어서. 네 사람은 담벼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병졸들의 발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왔다가 다행히 방향을 틀어 멀어져 갔습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옥졸도 함께 도망쳐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후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졌구려. 미안하게 됐소. 우진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옥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부정한 자 밑에서 눈치나 보며 사는 것도 이젠 지쳤습니다. 일행은 다시 걸음을 옮겨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개 짖는 소리에 몇 번이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더 이상 마주치는 병졸은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마을 뒷산 초입 낮에 우진과 만복이 은자를 숨겨두었던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한참을 기다리자 병졸들의 발소리와 횃불이 멀어져 갔습니다. 옥졸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하로도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 당분간은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게 안전할 것이오. 우진이 그를 다독였습니다. 모든 게 끝나면 그대의 공은 잊지 않고 조정에 고할 것이오. 옥졸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만복이 그 곁에 앉아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자, 이제 한 식구나 마찬가지요. 앞으로 잘 부탁하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만복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위에 등을 기댔습니다. 윤덕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덕분에 살았소. 놀이개를 열 결심을 해주어서, 그리고 나를 구하러 와주어서. 우진이 윤덕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이걸로 사또의 죄를 밝힐 수 있는 겁니까? 윤덕이 종이를 다시 품에 안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이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소. 하나 세곡 창고의 실제 곡식량과 대조하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당장은 몸을 피해야 하오. 날이 밝는 대로 이 증거를 가지고 가명으로 향해야 할 것이오. 만복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길을 살피고 오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만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바위 틈에는 우진과 윤덕 둘만 남았습니다. 산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윤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어째서 이 고을의 부정을 캐고 다니십니까? 우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을 말씀드릴 날이 올 것이오. 다만 오늘 밤만은 그저 당신을 지킨 한 사람으로 곁에 있게 해주시오. 윤덕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옥사가 텅 빈 것을 확인한 덕원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당장 온 고을을 뒤져서라도 그자들을 잡아오너라. 옥졸은 겁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덕원의 눈에서는 이제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죄를 증명할 증거가 산속 바위 틈 어느 여인의 품 안에 고이 안겨 있다는 것을요. 간밤의 소동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동이 트기 전 만복이 산길을 되짚어 돌아왔습니다. 수미터까지 차 있었습니다. 날이 큰일입니다. 사또가 우리를 놓친 화풀이로 주막을 뒤엎으라 명했다 합니다. 윤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막을요? 손님들은, 이웃들은 무사합니까?
다행히 병졸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웃들이 먼저 소문을 듣고 대비했다 합니다. 다만 사또가 더는 참지 않겠다며 온 고을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우진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이대로는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오늘 안에 결판을 내야 한다. 결판이라 하시면 세곡 창고의 실제 곡식량을 확인해야 한다. 아버님이 남기신 장부 기록과 실물을 대조해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윤덕이 결연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창고 근처를 드나든 적이 있어 길을 압니다. 위험한 일이요. 이미 충분히 위험한 처지 아닙니까? 가만히 숨어만 있을 순 없습니다. 윤덕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그 눈빛을 마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이 밝자 만복은 새로 합류한 옥조를 데리고 먼저 창고 주변 경비 상황을 살피러 나섰습니다. 옥졸은 관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만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교대 시각이 평소보다 이르답니다. 자정 무렵이면 경비가 잠시 허술해질 겁니다. 잘 됐군. 그 틈을 노려야겠소. 만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그리듯 땅바닥에 창고 구조를 그렸습니다. 입구는 정문과 뒷문 둘뿐이요. 정문은 늘 병졸이 지키니 뒷문 개구멍을 쓰는 게 낫겠소. 제가 어릴 적 드나들던 그 구멍 말씀이시지요. 멀리서 듣고 있던 윤덕이 다가와 거들었습니다. 옥졸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주모께서 그 구멍을 아신단 말입니까? 아버지를 따라 곡식을 나르던 시절 하도 여러 번 드나들어서요. 윤덕의 말에 만복은 감탄한 듯 웃었습니다. 이거 든든한 길잡이를 얻었구려. 세 사람은 계획을 몇 번이고 되짚으며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도록 준비를 다졌습니다. 별빛조차 숨죽인 캄캄한 밤, 해가 완전히 지기를 기다려 마을로 다시 숨어들었습니다. 세곡 창고는 관아 뒤편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담장 위로 늘어선 횃불이 낮보다 경비가 삼엄해졌음을 말해주었지만 윤덕이 아는 좁은 개구멍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윤덕이 앞장서 담장 아래 좁은 틈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몸을 낮춰 하나씩 안으로 기어들었습니다.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만복이 챙겨온 부싯돌로 작은 등을 밝혔습니다. 가마니를 하나하나 세어가며 우진은 아버지가 남긴 종이의 숫자와 대조했습니다. 212가마. 장부에는 312가마로 기록되어 있다. 정확히 100가마가 빈다. 윤덕이 가만히 사이를 살피며 손끝으로 하나씩 숫자를 짚어갔습니다. 잠시만요. 이 가마니들 중 몇은 실제보다 나달이 덜 찬 것 같습니다. 무게를 속인 흔적이 있어요. 우진이 놀란 눈으로 윤덕을 돌아봤습니다. 그걸 어찌 아시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곡식을 셀 때 무게가 안 맞으면 늘 손으로 가마니를 두드려 확인하곤 하셨습니다. 저도 어깨너머로 배웠지요. 윤덕이 가마니 하나를 가볍게 두드리자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속에 짚을 채워 무게만 맞춘 것입니다. 실제 곡식은 훨씬 적습니다. 만복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히 셈에 도 같으셨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께 배운 것뿐이지요. 윤덕은 담담히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떠올리는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우진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총명하고 강인한 여인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까? 그렇소. 실물과 장부 그리고 이 기록까지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니 누구도 발뺌할 수 없을 것이오. 만복은 남은 가마니들도 하나씩 확인하며 종이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쪽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가마 중 5이 빈 가마니에 짐만 채운 것입니다. 철저하게도 속였구나. 우진이 이를 갈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등불을 급히 끄고 가만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경비병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덕은 숨을 죽이며 우진의 손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 손을 마주 잡아준 우진의 손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경비병은 창고 안을 대충 훑어보다 별다른 기척이 없자 다시 문을 닫고 물러갔습니다. 세 사람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사히 창고를 빠져나온 세 사람은 마을 밖 오래된 선앙당에 몸을 숨겼습니다.
만복이 주변을 살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우진과 윤덕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윤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소. 내일이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오. 밝힌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우진은 잠시 침묵하다 윤덕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될 것이오. 두렵습니다. 윤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이 며칠 함께한 시간이 거짓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거짓이 아니었소. 우진이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요. 나는 이 며칠 동안 처음으로 임무가 아닌 마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소. 윤덕의 눈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저는 그저 주막이나 지키는 미천한 여인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신분이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가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대로가 그 사람을 만드는 법이오. 당신은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오. 윤덕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진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더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찌 됩니까? 윤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 담담히 답했습니다. 잘못될 리 없어도 하나만에 하나 그리 된다면 나는 끝까지 당신을 지킬 것이오. 그것만은 약조하리다. 그런 약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오. 우진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윤덕은 그 진심을 느끼며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멀리서 만복이 헛기침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저 방해했다면 죄송합니다만 날이 밝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우진과 윤덕은 서둘러 몸을 떼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미 감출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관아 마당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소. 우진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덕원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이 고을의 오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오. 윤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증거가 그리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선앙당을 나와 마을 외곽의 오래된 방앗간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하룻밤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만복이 먼저 자리를 잡고 눕더니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잤을 텐데 대단합니다. 윤덕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만복은 어디서든 잘 자는 재주가 있소. 그래서 늘 든든하지. 두 분은 오래 함께 다니셨습니까? 제법 오래됐소. 굳은 일도 함께 겪고 목숨을 맡길 만큼 믿는 사이요. 윤덕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방앗간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두렵소?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합니다. 3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것을 드디어 꺼내는 것이니까요. 당신의 아버님은 자랑스러워하실 것이오. 끝까지 진실을 지켜낸 딸을 두었으니. 윤덕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아 어깨를 내주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아무 걱정 말고 눈을 붙이시오. 내가 곁을 지키겠소. 윤덕은 그 말에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별빛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간밤의 도주와 추격으로 지친 몸을 겨우 추스른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튿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세곡 문제로 민원을 넣으려는 백성들이 여느 때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으로 낯선 세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우진과 윤덕 그리고 만복이었습니다. 병졸 하나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깨석거라. 어제 옥사에서 도망친 자들 아니냐. 경비를 서던 병졸들이 창을 겨누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또를 뵈러 왔다. 당장 안으로 고하라. 어림없는 소리. 당장 오라를 받아라. 병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소란을 들은 덕원이 마루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간덩이가 부었구나.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묶어라. 병졸들이 다시 다가섰습니다. 그때 우진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이 마패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두고 보자. 햇빛에 번쩍이는 마패가 마당에 드러났습니다. 순간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암행어사? 저 마패 진짜다. 예전에 이웃 고을에서 본 것과 똑같은 문양이야. 구경꾼 하나가 외쳤습니다. 그 말이 신호탄이 되어 마당은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졸들의 손에서 창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만복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몸종의 것이 아닌 위험이 실려 있었습니다. 소인은 어사또를 보필하는 역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신분을 밝힙니다. 만복이 품속에서 자신의 신표를 꺼내 보였습니다. 윤덕은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은 이 고을의 부정을 캐러 온 것이었습니다. 덕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어사또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고을 사또 덕원은 듣거라. 우진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너는 지난 3년간 세곡 창고의 곡식을 매년 100가마씩 착복하고 장부를 조작해왔다. 이를 목격한 백성 칠봉을 세곡 미납이라는 누명으로 매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것은 뭐함이오? 증거가 어디 있단 말이오? 덕원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우진은 윤덕에게 눈짓했습니다. 윤덕이 앞으로 나와 품속의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기록입니다. 실제 창고의 곡식량과 장부의 숫자 그리고 이 기록이 정확히 100가마씩 어긋납니다. 게다가 어젯밤 세곡 창고를 직접 확인하였다. 실제 남은 곡식은 212가마, 장부상에는 312가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는구나. 덕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있다. 우진이 서늘한 눈으로 덕원을 바라봤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 본래 출신은 사대부가 아니었다. 몰락한 중인 집안의 자식으로 가짜 족보를 사들여 신분을 세탁하고 과거에 응시하였다. 그러니 세곡 부정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겠지. 그 두려움이 은인을 죽음으로 내몰았구나. 마당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자가 사또 노릇을 하다니. 칠봉 어른이 그리 억울하게 가셨는데? 구경하던 백성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놈 3년 전 우리 아들 세곡 대신 소를 끌고 가더니 이제야 벌을 받는구나. 우리 집 곳간도 저놈 때문에 텅 비었소. 여기저기서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덕원은 그 소리에 귀를 틀어막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닥쳐라. 내 놈들이 뭘 안다고.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갑자기 몸을 돌려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깨섞어라. 만복이 순식간에 몸을 날려 덕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덕원은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뵐 것이다. 내가 이래 봬도 몇 년을 어사또 곁에서 험한 꼴을 겪은 몸이오. 그런 것으로는 어림없소. 만복이 덕원의 손목을 낚아채 단검을 떨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병졸들이 달려들어 덕원을 제압했습니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이 고을의 사또다. 덕원은 그래도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아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자네도 알지 않는가? 세곡 문제는 위에서 시킨 일이라고 어서 저들에게 말해주게. 그러나 아전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더는 나으리를 위해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시킨 일이라 하나 그 이득은 온전히 나으리 혼자 챙기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내 이놈 그동안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은 주제에 받은 게 있다면 소인도 벌을 받겠습니다. 다만 더는 나으리와 한통 속으로 몰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전이 등을 돌리자 곁에 있던 다른 병졸들도 하나둘 슬며시 물러섰습니다. 덕원은 그제야 자신을 지지해줄 이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두려움과 뇌물로 다스려 온 사람들이 정작 그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럴 수는.
이럴 수는 없다. 덕원은 힘없이 중얼거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진이 그 앞으로 다가서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덕원은 관직을 박탈하고 오라에 묶어 한양으로 압송한다. 조정에서 죄상을 낱낱이 밝혀 마땅한 형벌을 내릴 것이다. 착복한 세곡은 곧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며 억울하게 핍박받은 이들의 명예는 오늘부로 회복될 것이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원의 변명에 귀 기울이는 이는 이제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그 앞에 서서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살아온 죄까지 감출 수는 없는 법이다. 덕원은 그 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쌓아온 거짓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덕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3년 만에 비로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다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진이 다가와 윤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호와 눈물이 뒤섞인 마당 한켠에서 병졸들이 덕원을 오라로 묶어 옥사로 끌고 가는 동안 구경하던 사람들 틈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세곡 창고 곶간직이었습니다. 어사또 나리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곶간지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사또가 장부를 조작하라 강요했습니다. 거부하면 저와 제 가족을 해치겠다 하였습니다. 이제야 용기를 냅니다. 우진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지 않았소. 그대의 증언이 이 사건을 완전하게 만들 것이오. 뱃사공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20년 전 강물에서 저 사또를 건져낸 게 바로 칠봉이었소.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게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에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은인을 죽음으로 내몰다니. 그러고도 사또랍시고 앉아 있었던 게요? 여기저기서 억눌렸던 백성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세곡 독촉에 시달렸던 사연들, 부당하게 매를 맞았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당은 어느새 눈물과 안도의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우진이 백성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부로 덕원의 죄상을 낱낱이 조정해 고할 것이오. 부당하게 거친 세곡은 마땅히 돌려받을 것이며 새 사또가 부임할 때까지 이 고을의 정사는 내가 임시로 살필 것이오.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환호가 터졌습니다. 윤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만복이 다가와 싱긋 웃었습니다. 주모, 아니 이제는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소만. 고생 많으셨소. 당신도요. 처음부터 저를 지켜주셨던 거군요. 나리의 명이었지만 진심이기도 했소. 만복이 우진 쪽을 힐끗 보며 짓궂게 웃었습니다. 우진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지만 그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울려 퍼지던 환호와 눈물이 잦아들 즈음 덕원이 압송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고을은 그 사이 몰라보게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관아 곳곳에 남은 부정의 흔적을 정리하며 우진은 임시로 고을 정사를 살피며 밀린 일들을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착복되었던 세곡은 창고에 남은 곡식과 관아의 재산을 헐어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곶간지기는 그간의 협박에 못 이겨 부정에 가담했던 정상이 참작되어 죄를 면하고 오히려 새로운 창고지기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모두가 나리 덕분입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곶간지기가 몇 번이고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우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덕이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놓지 않은 그대들 덕이오. 방앗간 이 노인은 빼앗겼던 절구를 돌려받고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장간 김서방도 포목전 주인도 저마다 억울했던 사연을 관아에 고하고 밀린 몫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소. 김서방이 만복의 손을 덥석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만복은 멋쩍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소인이 한 일은 없습니다. 다들 스스로 용기를 내신 덕입니다. 옥졸도 그간의 죄를 참작받아 벌을 면했습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옥문을 열어준 공을 인정받아 새 관아에서 정식 관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리 덕분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옥졸이 우진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하자 우진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용기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오. 뱃사공 노인도 나루터에서 만복을 붙잡고 몇 번이고 술잔을 권했습니다. 고을 곳곳에서 이런 제외와 감사의 인사가 며칠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고을에 비로소 웃음소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막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윤덕은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을 맞으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한양에서 파발이 도착해 우진에게 서찰을 전했습니다. 조정에서 그의 공적을 인정해 정식으로 포상을 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서찰을 읽으며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조정에서 나를 다시 부른다는구나. 이 고을 일을 마무리하는 대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그럼 주모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만복의 물음에 우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 오늘 밤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저녁 무렵 우진이 조용히 주막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나그네가 아닌 이 고을을 잠시 다스리는 어사또의 신분으로였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소. 저녁 바람이 선선히 불어오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오랫동안 감춰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본가는 한양의 사대부 가문이오. 아버님은 조정의 중신이시고 윤덕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두렵기도 하오. 하나 더는 감추고 싶지 않소. 윤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주막이나 하던 평민의 딸입니다. 나리의 가문에서 저를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면 그만이오. 세상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걸 나리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윤덕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전 마당에서 죄를 밝히던 그 순간의 벅찬 감정은 잠시였을 뿐 현실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높은 담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다면 좋았을 것을. 윤덕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진심이요? 윤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아픕니다. 우진이 자리를 뜨고 난 뒤 이웃 안하기 슬며시 윤덕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그 얘기 다 들었네. 어찌할 셈인가? 모르겠습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쉬이 접히지 않습니다. 자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 하셨을까? 윤덕은 그 물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학은 윤덕의 손을 다독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칠봉이는 딸이 남 눈치 보며 사는 걸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야. 자네 마음이 향하는 대로 가게. 후회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안학이 자리를 뜨자 윤덕은 홀로 마당에 남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윤덕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풀었다는 후련함과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사랑 사이에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놀이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을 감춘 물건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유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윤덕은 소리내어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당을 스치는 바람소리만이 낮게 들려왔습니다. 한편 우진도 그날 밤 잠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마당을 서성이다 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임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 생각했건만 정작 마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곱씹었습니다. 윤덕도 잠 못 이루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진정될까 싶어서였습니다. 타닥타닥 불씨가 타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윤덕은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사또의 죄를 밝히던 그 순간, 우진이 자신을 지켜주던 그 손길, 그리고 옥사에서 함께 도망치던 그 밤.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가짜가 되는 건 아니겠지. 윤덕은 스스로에게 되뇌며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두려움에 도망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복이 우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날이 안색이 영 좋지 않으십니다. 신경 쓰지 마라. 주모와 다투셨습니까? 우진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복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소인이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리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부터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문도 체면도 결국 나리의 선택에 달린 일 아니겠습니까? 우진은 그 말에 한참을 침묵하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그의 눈빛에 서서히 결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 마당에서는 덕원을 한양으로 압송하는 행렬이 꾸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라에 묶인 덕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 틈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절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업보란 게 이런 것이지. 윤덕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덕원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뜻밖에도 분노보다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게 하고도 편히 눈 감고 사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윤덕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덕원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그것이 덕원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행렬은 곧 관아문을 나서 한양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덕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마음속에 오래도록 얹혀있던 돌덩이 하나가 비로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홀가분함 뒤로 우진과의 미래를 향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덕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덕원이 압송되고 고을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무렵 그날 이후 우진은 급히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윤덕의 손을 꼭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주시오. 반드시 좋은 답을 가지고 돌아오겠소. 윤덕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기다림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한양에 도착한 우진은 곧바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고을 일은 이미 전하께 보고받았다. 큰 공을 세웠다더구나. 공보다 더 중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고을에서 만난 여인과 혼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었습니다. 여인이라니 어느 가문이 여식이냐. 가문은 없습니다. 주막을 하던 평민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 낮게 호통쳤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나 있느냐?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평민의 딸을 며느리로 들인단 말이냐? 아버님, 그 여인은 부정한 사또의 죄를 밝히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신부는 낮으나 그 마음가짐은 이 나라 어느 사대부가의 여식보다 곧습니다. 신분이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만 세상의 눈이라는 게 있느니라. 세상의 눈보다 제 마음이 더 중합니다. 우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부자간의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진의 뜻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본 아버지는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고집을 누가 꺾겠느냐. 다만 조건이 있다. 전하께 정식으로 고하여 윤허를 받아오너라. 그리하면 나도 더는 반대하지 않으마. 우진은 그 길로 궁으로 향했습니다. 왕은 이미 그의 공적을 소상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사정을 아뢰자 왕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을 밝히고 백성을 구한 공이 이토록 큰데 그 정도 청을 들어주지 못하겠느냐. 특별히 윤허하노니 신분의 차이를 넘어 혼인함을 허하노라. 우진은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몇 번이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기다림은 길게 느껴졌지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주막은 예전의 활기를 완전히 되찾았고 새로 부임한 사또는 청렴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윤덕은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국밥을 끓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한양 쪽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마을 어귀에 울렸습니다. 관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은 우진이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주막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만복이 싱글벙글 웃으며 따라왔습니다.
나리. 윤덕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우진의 얼굴에는 지난 한 달간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전하께 이 고을의 사건을 낱낱이 고했소. 전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부정한 사또를 처단하고 백성을 구한 공을 크게 치하하셨소. 그리고 우진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내가 혼인을 청할 여인이 있다고 아뢰었소. 신분의 차이가 있으나 그 담대함과 효심이 나라의 근본을 지켰다고 말이오. 윤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께서 특별히 윤허를 내리셨소. 그리고 아버님도 처음엔 반대하셨으나 내 뜻이 확고함을 보시고는 결국 마음을 돌리셨소. 만복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나리께서 아버님 앞에서 얼마나 완강하셨는지 소인이 다 조마조마했습니다. 마당이 순간 조용해지며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우진은 헛기침을 하고는 품속에서 작은 함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정갈한 옷가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윤덕,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주막마당에 모여든 이웃들이 그제야 상황을 알아차리고 웅성거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윤덕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놀이개를 매만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온다.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만복이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옥졸도 어느새 다가와 한박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당에 모인 이웃들의 얼굴에도 저마다 감격이 어렸습니다. 예, 혼인하겠습니다. 윤덕의 대답에 마당 가득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웃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습니다. 3년 전 핏자국이 남았던 그 자리에는 이제 웃음과 축복만이 가득했습니다. 기쁜 소식이란 발이 빠른 법인지 그 소식은 순식간에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이웃들이 저마다 술과 떡을 들고 주막으로 몰려들어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모가, 아니 이제 마님이 되시는 겁니까? 이웃 안악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윤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덕은 겸연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이라니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만복이 넉살 좋게 끼어들며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다들 한 잔씩 받으시오. 오늘은 나리와 마님의 좋은 날 아니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우진은 그 소란 속에서 윤덕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없소? 후회라니요. 오히려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꿈이 아니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오. 우진이 윤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등불빛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한양 조정에서는 덕원의 죄상을 두고 며칠에 걸쳐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착복한 세곡의 규모와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자 조정 대신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런 자가 여태 사또 자리에 앉아 있었다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오. 한 대신이 한탄하자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가짜 족보로 신분을 세탁했다니 이는 국법을 능멸한 중죄요.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오. 한편 한양으로 압송된 덕원은 조정의 엄한 신문 끝에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가짜 족보로 세운 신분도 만천하에 드러나 두 번 다시 관직에 나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두려워했던 진실은 결국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야 멈추었습니다. 혼례는 그해 가을,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큰 잔치로 치러졌습니다. 새 사또도, 곧간지기도, 뱃사공 노인도 모두 자리에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윤덕은 어머니의 놀이개를 혼례복 고름에 곱게 매달았습니다. 이제는 비밀이 아닌 두 사람의 인연을 증명하는 정표였습니다. 혼례날 아침 윤덕은 곱게 차려입은 혼례복 앞에서 오래도록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3년 전 아버지를 잃고 홀로 주막을 지키던 그 시절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소? 만복이 문 밖에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고요. 윤덕은 품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놀이개를 마지막으로 한번 매만졌습니다. 이제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은 없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혼례식장에는 고을 사람들이 빠짐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뱃사공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만복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가 그때 그 나그네였다니 이제야 알겠구먼. 그 은혜 두고두고 잊지 않겠네. 어르신 덕분에 큰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곶간지기도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리와 마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덕은 그 인사 하나하나에 눈시울을 붉히며 담례했습니다. 신랑 자리에 선 우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처음엔 반대했던 아버지도 자리에 며느리가 될 윤덕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마을 잔치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오랜만에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윤덕과 우진은 손을 맞잡고 그 풍경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멀리서 풍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게 그날 밤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군요. 윤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국밥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한 그릇이었소. 세월이 흘러 이 고을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신분이 사람을 가두지 못하며 진실은 끝내 감출 수 없다는 이야기였지요. 높은 자리가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대로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을 다해 지켜낸 사랑과 정의는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닿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